1993년 겨울,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제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저는 매일 한 푼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 친구 모임, 다 포기했습니다. 1시간씩 걸어 다니며 버스비를 아꼈습니다. 그렇게 32년 동안 저는 딸 은지의 결혼 자금 5,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해. 그 돈도 필요 없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하고 싶은 일을 도와줄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저를 찾아왔어요. 통장 잔액 320원. 범인은 남편이었습니다. 제 30년 세월이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딸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초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주말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펼쳐놓고 있었고 은지는 방에서 막 나와 현관으로 향하던 참이었습니다. 어디 또 나가려나 봅니다. 은지야, 잠깐만. 저는 딸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가계부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말했죠. 이거 봐. 엄마가 내 결혼 자금 드디어 다 모았어. 5,200만 원. 시집 갈 때 든든하게 가지고 가. 제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년이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장바구니 영수증 하나까지 적어가며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10만 원씩, 때로는 더 많이, 때로는 조금 덜. 그렇게 모으고 적금도 들고 이자까지 붙어서 5,200만 원이 됐습니다. 은지는 현관에 서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딸아이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 결혼 안 해. 뭐? 나 결혼 안 한다니까. 그리고 그 돈으로 엄마가 여행이나 다녀와. 엄마 인생 좀 살아.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딸아이는 신발을 신으며 덧붙였습니다.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늦게 들어올게. 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손에 든 가계부만 내려다봤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다 닳았고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죠. 30년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 가계부를요. 남편 사업이 망한 직후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때에도 이 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은지 결혼 자금이었으니까. 딸아이만큼은 돈 때문에 주눅 들지 않고 시집가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결혼 안 한다고? 내가 이걸 왜 모았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가계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1993년 12월 5일. 결혼 첫 해 겨울, 시어머니께 지적받고 나서 처음 적은 날짜였죠. 쌀 10kg 18,000원, 된장 2kg 3,500원, 시어머니 앞값 25,000원. 빽빽한 제 글씨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펜으로 꾹꾹 눌러 쓴 흔적들, 지워진 자국들, 가끔씩 번진 잉크들까지 하나하나가 다 제 삶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바스락 소리만이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도 났어요. 아, 수도꼭지를 제대로 안 잠갔나 봅니다. 1999년 3월, 은지 초등학교 입학 준비물 항목이 나왔습니다. 책가방 32,000원, 실내화 8,500원, 학용품 세트 15,000원. 그 옆에 제가 작은 글씨로 메모해 놓은 게 보였습니다. 은지 책가방 사달라고 할 때 얼굴 너무 예뻤음. 분홍색 좋아한다고.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은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동그란 눈망울에 새로 난 앞니가 삐죽 나와 있던 모습.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기다 보니 2010년 항목이 나왔으니까요. 은지 유학 상담비 3만 원, 영어 학원비 3개월 선납 45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빨간 펜으로 크게 X자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제 글씨로 적혀 있었죠. 유학 포기, 돈 없음, 은지한테 미안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은지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했었죠. 친구 부모님들은 다들 보내준다는데 저희는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사업이 망한 직후였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이 트고 갈라져서 밤마다 핸드크림을 발라도 소용없을 정도였죠. 은지한테 어떻게 말했더라. 아, 그렇죠. 은지야, 미안한데. 유학은 좀 힘들 것 같아. 돈이 엄마가 좀만 더 모으면. 은지는 그때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괜찮아, 엄마. 나 한국에서도 잘할 수 있어라고만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딸아이 눈빛이 얼마나 실망으로 가득했는지. 그날 밤 은지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우는 소리였죠. 저는 문 앞에 서서 손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능해서, 엄마가 돈을 못 벌어서.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통에 은지가 아침에 먹고 간 컵라면 용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찬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팔로 튀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5년이 됐는데도 그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너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제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며느리가 돈 관리도 못하면 집안이 거덜난다. 결혼 첫 해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장을 보고 와서 영수증을 시어머니께 드렸을 때 영수증을 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등어 한 마리가 500원 비쌌다면서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제가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게 한 푼이라도 아끼지 않으면 제가 무능한 며느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설거지를 끝내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등을 보니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가늘고 예뻤는데 은지 아빠가 처음 프로포즈할 때 손이 참 예쁘다고 했었는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가계부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폈습니다. 은지 결혼 자금 5,200만 원.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더 있었습니다. 은지가 행복하게 시집가는 모습 보고 싶음.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눈물이 뚝 떨어져 가계부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얼른 소매로 닦아냈지만 잉크가 번져버렸어요. 결혼 안 한다고? 왜? 은지가 왜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은지 친구들도 하나둘씩 결혼한다고 연락 온다는데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거실에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예요. 밤까지 택시 운전 나갔으니까. 은지는 친구들이랑 있다고 했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넓지도 않은 이 집에서 저는 언제나 혼자예요.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거기 얼룩이 하나 있는데
은지가 어렸을 때 주스를 튀겨서 생긴 거예요. 닦아도 안 지워져서 그냥 뒀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추억이네요. 은지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은지 방에서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딸아이가 요즘 쓰는 향수 냄새.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그 냄새가 왠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은지의 세계. 제가 닿을 수 없는 딸의 마음.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지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출근한 뒤였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왔죠. 들어와서도 피곤해라는 말만 남기고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은지가 좋아하는 메뉴들로요.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말이까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갈치를 뒤집으며 저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지? 일주일 만에. 갈치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고 양념 타는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라이팬을 흔들 때마다 손목이 조금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딸아이 좋아하는 거 만드는데 이 정도쯤이야. 시금치를 무치면서 깨소금을 솔솔 뿌렸습니다. 은지는 깨소금 많이 들어간 나물을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는 깨소금만 따로 손가락으로 집어먹기도 했었죠. 그때는 참 귀여웠는데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멸치 육수를 정성껏 우려내고 두부는 은지가 좋아하는 크기로 네모지게 썰었어요. 호박도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어 넣고 마지막에 청양고추 한 개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와 안경알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안경을 벗어 앞치마로 닦으며 저는 벽시계를 봤어요. 6시 30분. 은지가 보통 퇴근하고 7시쯤 집에 오니 곧 오겠죠. 식탁을 닦고 그릇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은지 자리에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노란색 그릇을, 제 자리에는 하얀 그릇을 놓았어요. 수저도 반듯하게 놓고 물컵도 채워 놓았습니다. 다 준비하고 나니 시계는 6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걸고 거실 소파에 앉아 문을 바라봤어요. 곧 들어오겠지.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까지 다 들렸죠. 7시가 됐습니다. 은지는 오지 않았어요. 7시 10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은지한테 전화를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엄마. 은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소란스러운 배경 소음도 함께요. 사람들 웃는 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은지야, 저녁 언제 들어와? 엄마가 저녁 해놨는데. 아, 엄마 미안.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 말 안 했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제 손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럼 미리 말을 해야지. 엄마가 다 준비했는데. 엄마, 나 바빠. 끊을게. 은지야, 잠깐.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전화만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부엌에서 식어가는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아까는 고소했는데 지금은 왠지 쓸쓸하게만 느껴졌죠. 또 회사 사람들이랑.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내려다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던 된장찌개는
이제 김이 다 식었고 갈치조림도 윤기가 사라져 갔습니다. 은지 자리에 노란 그릇만 덩그러니 비어 있었어요. 3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은지야 왔어? 엄마가.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입가에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술 냄새도 희미하게 났습니다. 엄마가 저녁 차려놨는데 먹을래? 아, 엄마. 내가 전화해서 말했잖아. 회사 사람들이랑 먹었다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은지는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배불러. 그리고 나 피곤해.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참아야 했는데. 그런데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또 돈 쓰러 나갔니? 은지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딸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엄마 말은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으면 비싸잖아.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데. 엄마, 지금 진심이야?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황당한 건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어요. 은지야, 엄마가 하는 말은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엄마가 간섭해?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지. 요즘 월급쟁이들 저녁 한 번 먹으면 3만 원, 4만 원씩 나간다며. 그 돈 아껴서. 그만해. 은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는 게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 떨리는 것 같았죠. 엄마는 왜 맨날 돈 얘기야? 내가 뭘 사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전부 돈 얘기로 끝나잖아. 은지야,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엄마는 내 인생에 왜 간섭해? 내 돈인데. 내가 번 돈이라고. 은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딸아이 얼굴이 새빨개졌고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엄마는 그냥 내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닌데 왜 자꾸 엉뚱한 말만 나올까요? 엄마가 뭐? 내가 돈 아껴서 결혼 자금 모으길 바라는 거지? 내가 그 5,200만 원 받아서 고맙다고 절하길 바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엄마는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힘든지 관심 가져본 적 있냐고. 딸아이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평생 돈 아끼고 가계부 쓰고 그렇게 사는 게 좋을지 몰라도 나는 싫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은지야. 엄마, 나 좀 그만 간섭해. 제발. 은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죠. 내가 간섭을 했나? 저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이 완전히 식어 있었어요. 노란 그릇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도자기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죠. 그리고 그 그릇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은지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산 그릇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노란색 예뻐라고 해서 같이 마트에 가서 골랐던 그릇. 그때 은지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손 따뜻해라고 말했었죠. 이제 딸아이 손은 제 손을 잡지 않습니다. 제 손을 뿌리치고 멀어져 갑니다. 저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빈 노란 그릇 앞에 앉아 혼자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차가워진 국물이 입안에서 밍밍하게 느껴졌죠.
삼키기가 힘들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갈치조림도 한 점 집었습니다. 아까는 윤기가 흘렀는데 지금은 양념이 굳어서 딱딱했어요. 씹을 때마다 턱이 아팠습니다. 은지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식탁에 팔을 괴고 이마를 손등에 댔습니다. 눈물이 하나 둘 떨어져 식탁 위에 얼룩을 만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은지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정말 간섭을 한 걸까요? 저는 그냥 딸이 힘들까봐, 돈 때문에 고생할까봐 그게 걱정이었을 뿐인데 제가 평생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은지는 모를 거예요. 100원 아끼려고 한 정거장을 걸어간 적도, 여름에 에어컨 안 틀고 버틴 적도 다 딸아이 위해서였는데, 근데 은지는 그걸 간섭이라고 하네요. 부엌에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냉장고 소리도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저 혼자 앉아있는 식탁의 적막함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은지가 어렸을 때는 이 식탁이 좁았는데 남편도 앉고 시어머니도 계시고 은지도 앉으면 북적북적했었는데 지금은 넓기만 합니다. 너무 넓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은지 방문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딸아이는 뭐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을까? 아니면 저처럼 울고 있을까? 가서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가 9시, 10시를 가리킬 때까지요. 남편은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예요. 택시 운전 마치고 오면 11시는 넘을 테니까. 그때까지 저는 혼자입니다. 식어버린 음식들과 빈 노란 그릇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서운함만 안고서요. 그날 이후로 은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었어요. 딸아이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저는 매일 그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 볼까? 아니야, 은지가 싫어할 텐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층간 소음까지 다 들렸어요. 예전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소리들인데 지금은 그 소리라도 있어야 제가 미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들고 거실을 돌아다녔어요. 청소기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소리를 끄면 다시 정막만 남았죠. 소파 밑을 청소하다가 은지 양말 한 짝을 발견했습니다. 분홍색 줄무늬가 있는 양말. 짝이 없어졌다고 찾던 양말이었어요. 저는 청소기를 끄고 그 양말을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발목 부분이 늘어나 있었죠. 은지가 중학교 때 산 양말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이거 귀엽다며 자기가 골랐던 양말.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양말을 손에 쥔 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은지한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전화했을 때 은지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엄마, 나 친구 집에 있어. 당분간 거기서 있을 거야. 그게 사흘 전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제가 언제 들어올 거니? 라고 물어봤지만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죠. 은지가 돌아온 건가?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택시 운전 끝나고 낮에 잠깐 들른 거였어요.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저를 힐끗 봤습니다. 밥 먹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안 먹었지만 남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물을 한 컵 마시고는 거실로 왔죠. 은지는 아직 친구 집에 있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서 은지 데려올까? 남편은 텔레비전 화면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버려둬. 하지만 벌써 사흘째잖아. 은지가 30 넘은 애가 알아서 하겠지. 신경 끄고 살아. 남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딸 얘기인데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죠.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 결혼 초기에는 그게 든든해 보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고 가족 먹여 살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답답하기만 했어요. 나 혼자만 힘든 건가? 남편은 1시간쯤 있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저녁 운전 나가야 되라는 말만 남기고요.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은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손잡이를 돌렸어요. 끽. 문이 열렸습니다. 딸아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고 은지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원래 정리를 잘하는 아이였죠.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붙은 포스터들, 책장에 꽂힌 책들, 화장대 위에 놓인 화장품들,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있었어요. 이건 뭐지? 다이어리를 꺼내 펼쳤습니다. 은지 글씨였어요. 고등학교 때 쓴 일기장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오늘 엄마가 또 돈 아껴야 한다고 하셨다. 나도 알아. 우리 집이 어렵다는 거. 근데 왜 자꾸 그 말을 하시는 걸까? 내가 돈 낭비하는 것도 아닌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0년 5월 3일.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돈 아깝다고 하셔서 못 갔다. 친구들한테 거짓말했다. 다른 약속 있다고. 부끄러웠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2010년 7월 20일. 엄마한테 유학 가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셨다. 나도 알았어. 그냥 한번 말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엄마는 나를 믿지 않는 것 같다. 내가 뭘 해도 돈 아껴라는 말만 하신다. 눈물이 뚝 떨어져 일기장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은지가 이렇게 생각했구나. 저는 주저앉아 일기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은지의 상처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엄마는 돈 얘기만 한다. 나도 내 꿈이 있는데 엄마는 관심 없으신 것 같다. 제가 몰랐던 은지의 마음들이 거기 다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혼자 있는 집에서조차 소리를 내는 게 무서웠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은지를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지만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예전에는 자랑스러웠던 숫자들이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1999년 3월. 은지 초등학교 입학 준비물 55,500원. 그때 은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홍색 책가방을 메고 싱글벙글 웃던 얼굴. 2003년 12월. 은지 생일 케이크 15,000원. 은지가 엄마 케이크 맛있어 라고 했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2007년 6월. 은지 영어 학원비 28만 원. 은지가 영어를 좋아했죠.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었어요. 2010년 3월. 은지 유학 상담비 3만 원. 빨간 X자가 그어진 그 항목. 제가 은지의 꿈을 포기시킨 그날. 가계부를 넘기는 손이 멈췄습니다. 2010년 12월 18일. 은지 생일 선물 사주지 못함 영원. 그 옆에 제가 작은 글씨로 메모해 놓은 게 보였습니다. 은지가 원하는 mp3 플레이어 못 사줌. 돈 모아야 해서. 미안해, 은지야. 그때 은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생일날 아침, 엄마 괜찮아. 필요 없어라고 했던 은지. 하지만 딸아이 눈빛은 실망으로 가득했었죠. 저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나는 뭘 한 거지? 30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 아껴가며 은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모았어요. 근데 정작 은지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자기 꿈을 이해해 주는 것. 엄마가 자기 마음을 들어주는 것. 엄마가 돈 아껴라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은지가 원했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돈 얘기만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말.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제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그 말이 제 안에 너무 깊이 박혀서 저도 모르게 은지한테 똑같이 했던 거예요. 돈을 아껴야 한다고, 낭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나도 시어머니처럼 딸을 아프게 한 거구나. 거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녁 6시쯤 됐나 봅니다. 은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친구 집에서 밥은 먹었을까요? 엄마 생각은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엄마 생각 안 하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은지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었어요. 은지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문자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이런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다시 썼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내 꿈을 무시해서, 돈 얘기만 해서. 엄마도 잘 몰랐어. 미안해. 하지만 이것도 지웠습니다. 문자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은지가 저를 만나주려나요? 내가 뭘 해야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 은지와 이렇게 멀어진 채로 살 수는 없다는 것. 저는 가계부를 안고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30년 동안 제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은지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엄마의 이해와 응원이었으니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져서 거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게 편했거든요. 가계부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가계부가,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제가 정말 은지한테 줘야 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째 되던 금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설거지를 멈추고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은지 동기 수진이었습니다.
은지가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죠. 아, 수진이구나. 어쩐 일이니? 수진이가 머뭇거리며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기,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래, 들어와. 어서. 수진이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로 안내하고 저는 물 한 잔을 따라줬어요. 수진이는 물잔을 두 손으로 잡고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은지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응? 사실은요. 수진이가 물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은지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벌써 반년 넘었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은지 직속 상사가요. 은지한테만 유독 심하게 대해요. 일 못한다고 맨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내고 은지가 낸 기획안도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고.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가 처음에는 참았어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도 빠졌대요. 은지가 제일 열심히 일했는데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은지만 빠진 거예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은지가 지금 퇴사하려고 해요. 이번 달 말에 사표 낼 거래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지가 퇴사를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한 거니? 수진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지가 어머님께 걱정 끼치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말하면 돈 아껴야 한다는 말씀만 들을 것 같아서 차라리 혼자 해결하고 싶다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악몽 꾸고 회사 가는 게 너무 무섭대요. 근데 그걸 어머님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해 못 해주실 것 같다고. 내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아니야. 고마워, 수진아. 말해줘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은지가 그렇게 힘들었다니. 반년 넘게 매일 회사 가서 그런 고통을 받았다니. 근데 엄마한테는 말도 못했다니. 내가 그렇게 만든 거구나. 수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수첩 같은 거였어요. 어머님, 이거요. 은지가 쓰던 일기예요. 제가 슬쩍 가져왔어요. 은지한테는 비밀인데. 수첩을 펼쳤습니다. 은지 글씨였어요. 2025년 3월 10일. 오늘도 팀장님한테 혼났다. 사람들 앞에서, 다들 보는 데서 너무 창피했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엄마는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야지라고만 하실 테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2025년 6월 30일. 하반기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됐다. 너무 억울하다. 울고 싶은데 회사 화장실에서도 못 울었다. 집에 와서 방에서 울었다. 엄마가 문 두드렸는데 대답 안 했다. 엄마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2025년 8월 1일. 퇴사하기로 결심했다. 더는 못 버티겠다.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엄마는 또 돈 얘기할 텐데. 수진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어머님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걱정되니까, 어머님한테 짐 되기 싫으니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은지가 반년 넘게 그렇게 아파하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에요.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은지가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안색이 안 좋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본 건 밥은 먹었니? 돈은 아꼈으니? 그것뿐이었어요. 은지야, 힘들어? 그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지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요. 어머님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거래요. 은지는 어머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은지한테는 너무 힘들대요. 맨날 돈 얘기만 하시니까 은지는 자기가 돈으로만 평가받는 것 같대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만 가볼게요. 은지한테는 제가 왔었다는 거 꼭 비밀로 해주세요. 그래. 고마워, 수진아. 정말, 정말 고마워. 수진이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지가 어머님을 많이 사랑해요. 그거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수진이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은지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회사에서 매일 혼나고 승진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근데 엄마한테는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엄마는 돈 아껴야 한다는 말밖에 안 하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은지야, 힘들지?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것. 회사 그만둬도 돼. 엄마가 다 이해해라고 안아주는 것. 그것뿐이었을 텐데. 근데 저는 그걸 못 해줬어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은지한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은지가 뭐라고 생각할까? 엄마가 수진이한테 얘기 들었어라고 하면 은지는 또 마음을 닫아버릴 거예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은지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제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은지가 좋아하는 재료들이 보였습니다. 달걀, 시금치, 고기. 음식으로는 안 되겠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계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30년 동안 쓴 가계부. 제 자랑이었던 가계부. 근데 이제는 그게 은지와 저 사이를 가로막는 벽 같았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들어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은지 결혼 자금 5,200만 원. 은지는 이 돈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결혼도 안 한다고 했죠. 은지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은지는 원하지 않는데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은지를 찾아가야겠다고. 직접 만나서 얼굴 보고 말해야겠다고.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내가 힘든 걸 못 봐줘서, 엄마가 바보였어. 그렇게 말해야겠다고. 저는 가계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이 가계부가,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은지한테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이해였어요. 엄마의 응원이었어요.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그것도 돈으로 표현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로 하고 안아주고 들어주는 사랑.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내일 수진이네 집으로 찾아가야겠습니다. 딸아이 얼굴 보고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안아줘야겠습니다. 30년 동안 못해준 말들을 이제라도 해줘야겠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널 사랑해. 내가 뭘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그 말을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은지가 지금 어디 있니? 찾아가고 싶은데.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은지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는 면접 보러 나갔어요. 오후 3시쯤 돌아올 거예요. 면접? 어디? 작은 카페인데요. 은지가 거기서 일하면서 카페 운영 배우고 싶대요. 나중에 창업하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지가 벌써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수진아, 내가 오후에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은지 만나기 전에 잠깐. 네, 어머님. 제가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은지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냥 가서 미안해라고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수진이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는 가계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은지한테 보여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의 원룸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은지는 3시쯤 온대요. 그때까지 기다리실래요? 응, 그래야겠구나. 그럼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잠깐만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가고 저는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게 뭐지? 다가가서 봤습니다. 맨 위에 있는 서류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카페 창업 사업 계획서. 은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수진이가 아직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봐도 될까? 조심스럽게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작은 카페, 큰 꿈 마이너스 이은지. 두 번째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사업 목적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을 한결같이 가계부를 써온 우리 엄마처럼 끈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한 푼 한 푼 아끼며 사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답답했습니다. 왜 엄마는 돈 얘기만 할까? 왜 내 꿈에는 관심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의 그 끈기와 인내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매일 노력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다만 저는 엄마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 공간을 만드는 것. 그리고 언젠가 엄마를 제 카페에 초대해서 엄마한테 배운 끈기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은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예상 창업 비용 1억 3천만 원. 자금 조달 계획 보유자금 4,500만 원. 대출 5,800만 원.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모아주신 돈은 받지 않기로 했다. 엄마 인생을 위해 쓰셨으면 좋겠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사셨으면. 눈물이 뚝 떨어져 서류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오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봤어요. 수진아, 이거 은지가 쓴 거지? 네. 은지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사 그만두면 카페 창업하려고요. 은지가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네, 은지가 어머님 원망만 한 게 아니에요. 존경도 하고 있었어요. 다만 표현을 못했던 거죠.
저는 주저앉아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카페 컨셉이 적혀 있었어요. 카페 이름 영숙의 정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영숙. 그건 내 이름인데. 내 은지가 어머님 이름으로 카페 이름 지으려고 했어요. 어머님께 보여드리려고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가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엄마를 미워하는 줄 알지? 근데 아니야. 나 엄마 존경해. 다만 엄마 방식이 나랑 안 맞을 뿐이야. 근데 엄마의 끈기만큼은 정말 배우고 싶어라고요.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은지를 위해 쓴 가계부. 그 가계부가 은지한테 상처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은지는 그걸 보면서 끈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돈 얘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은지는 그 이면에 있는 엄마의 인내를 봤다고 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은지한테 상처를 준 것도 맞고요. 다만 은지가 생각보다 강한 아이였다는 거죠. 상처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를 배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수진이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지가 어머님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만 은지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그랬구나.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영숙의 정원, 제 이름을 딴 카페, 은지가 저를 위해 준비한 선물. 근데 저는 뭘 했나요? 은지한테 결혼 자금 받아라고만 했죠. 은지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응원이었어요. 은지야, 내 꿈 응원해.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라는 말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나왔어. 면접 잘 봤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원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딸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저는 일어섰습니다. 은지를 봤어요. 며칠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은지는 조금 야위어 보였고 피곤해 보였어요. 은지야. 은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왜 여기 와? 수진이가 알려줬어? 은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돈 얘기라면 안 들을 거야. 나 이미 말했잖아. 결혼 안 한다고, 그 돈 필요 없다고. 은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업 계획서를 가리켰어요. 은지야, 엄마가. 이거 봤어.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거 왜 봐? 그건 내 거잖아. 미안해, 은지야. 근데 목이 메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은지야, 엄마가 몰랐어. 내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지야, 영숙의 정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근데 은지야. 저는 가방에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그 가계부를요. 엄마가 이거 30년 동안 썼어. 너 알지? 근데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건 이 돈이 아니라 엄마의 말 한마디였다는 거. 은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기 싫은 것 같았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응원할게. 내 카페 영숙의 정원. 엄마가 응원할게. 그러니까 제발. 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딸아이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내 마음 몰라줘서 돈 얘기만 해서. 근데 이제 알았어. 내가 뭘 원하는지. 은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 마음 몰라줘서. 그 순간 제가 먼저 팔을 벌렸습니다. 이리 와, 은지야. 은지가 주저하다가 천천히 제 품으로 왔습니다. 저는 딸을 꽉 안았어요. 은지도 저를 안았습니다. 얼마 만에 안아보는 딸인지 모르겠어요. 은지 체온이 느껴졌고 은지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사랑해. 엄마가 널 사랑해. 은지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저희를 혼자 있게 해줬어요.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이 포옹으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와 화해하고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남편 신발이 보였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왔나 봅니다. 여보, 나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였죠. 왜 그래? 어디 아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당신, 앉아봐.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인데? 남편은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무슨 일이야? 남편이 책상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통장 좀 봐봐. 저는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지 결혼 자금 통장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잔액 320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썼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빚 갚으려고. 꺼내 썼어. 손에 든 통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빚? 무슨 빚? 택시 리스 비용이랑 사채가 좀 있어. 2년 전에 동업하려다 실패한 거 있잖아. 그때 빚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5,200만 원. 30년을 모은 돈을 당신이 다 썼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채워 넣을게. 내가 꼭 다시 채워 넣을 테니까. 뭘로? 택시 운전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계부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3년부터 2025년까지 32년간의 기록. 매일매일 적어온 숫자들, 아껴온 돈들, 포기해온 것들, 새 옷 한 벌 사는 대신 은지 학용품 사주고, 친구들 모임 가는 대신 집에서 혼자 밥 먹고, 버스비 아끼려고 1시간씩 걸어 다니고, 그렇게 모은 돈이 5,2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남편이 제 동의도 없이, 말도 없이 써버렸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무릎 꿇은 채로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말없이 쓸 수 있어?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못했어. 당신이 얼마나 화낼지 알았으니까. 화로 끝날 문제야? 저는 가계부를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가계부가 바닥에 떨어지며 페이지들이 펼쳐졌어요.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내 인생이야. 32년간 매일매일 한 푼씩 모은 내 인생이라고.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우리 딸 은지 위해서 모은 돈인 거 당신도 알잖아. 오늘 은지한테 창업 응원한다고 했어. 도와준다고 했다고. 남편 얼굴이 더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지가 창업한다고? 응, 카페 창업. 1억 3천 필요한데 자기 돈으로는 부족해서 대출 받으려고 해. 그래서 내가 보태준다고 했단 말이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그게 없잖아. 당신이 다 써버렸잖아.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어떻게든이 뭐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은지한테 뭐라고 말하죠? 오늘 막 화해했는데.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했는데. 근데 도와줄 돈이 없어요. 남편이 다 써버렸으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잤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은지한테 뭐라고 하지? 은지가 실망하겠죠. 겨우 화해했는데 또 상처받을 거예요. 새벽 4시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를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1994년 12월 은지 돌잔치 비용 35만 원. 아껴서 했는데도 이렇게 나왔네. 다음 달부터 더 절약해야겠다. 2001년 3월 은지 피아노 학원비 15만 원. 은지가 피아노 치고 싶다고 해서 보냈다. 우리 은지 행복했으면 좋겠다. 2010년 12월 은지 생일 선물 못 사줌.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무능해서.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어요. 은지를 위한 기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돈이 사라졌으니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남편이 잘못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제 탓 같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돈 관리를 잘못한 건가? 남편한테 맡기지 말고 내가 따로 보관했어야 했나?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작은 방에서 나왔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당신, 아침 먹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은지한테 말할게. 내가 잘못했다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됐어. 뭐? 내가 말할 거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소용없어.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은지한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거든요. 은지한테 뭐라고 말하지? 은지야, 미안해. 도와줄 돈이 없어. 아빠가 다 써버렸어. 그렇게 말하면 은지가 뭐라고 할까요? 실망할까요? 화낼까요? 아니면 괜찮아. 엄마라고 할까요? 어느 쪽이든 은지는 다시 상처받을 거예요. 겨우 화해했는데, 겨우 가까워졌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은지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은지야. 엄마 지금 시간 있어? 응. 엄마, 오늘 저녁에 이 집에서 같이 저녁 먹을래? 내가 해줄게. 엄마 좋아하는 음식으로. 은지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어제 화해한 후로 처음 듣는 밝은 목소리였어요. 은지야. 응? 왜?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럼 내가 장 보고 6시까지 집으로 갈게. 아빠한테도 말해줘.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오늘 저녁, 은지가 준비한 저녁 식사, 그때 말해야 할까요? 은지야, 사실은, 하고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손대지 마. 미안하다고 해결돼. 30년이 돌아와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내 마음과는 달리 가을 햇살은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은지와 화해했다고 기뻤는데 그 기쁨이 하루도 안 돼서 사라졌습니다. 30년 모은 돈이 사라지고 남편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은지한테 한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답은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은지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화해한 후로 처음 보는 밝은 미소였어요. 내가 갈치조림 해줄게. 엄마 좋아하는 거. 1시간이 지나고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은지야.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응. 엄마가 해주던 거 보고 배운 거야. 맛있을지 모르겠다. 은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은지. 셋이서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술 한잔 하실래요? 은지가 남편한테 소주를 따라줬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잔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은지야.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은지가 만든 갈치조림은 제 것만큼 맛있었어요. 은지야, 맛있다. 진짜? 다행이다.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언제 말하지? 어떻게 말하지? 은지가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가 어제 말했잖아. 카페 창업하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사업 계획서 보여드리려고. 은지가 노트북을 꺼내 펼쳤어요. 여기 봐. 이게 내가 준비한 거야. 위치는 대학가 근처로 잡았고 컨셉은 은지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준비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금은 내 저축 4,500만 원이랑 대출 5,800만 원으로 충당할 거야. 근데 이자가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은지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어제 도와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어?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은지가 계속 말했어요. 많이는 아니고 1,000만 원 정도만. 그럼 대출을 조금 줄일 수 있거든. 이자도 덜 내고.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엄마, 은지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엄마, 왜 그래? 얼굴색이 안 좋아. 은지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은지야, 사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가 모아둔 돈 없어. 응? 무슨 소리야? 5,200만 원. 다 없어졌어.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아빠가 썼어. 사업 대출 빚 갚는데. 은지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빠, 진짜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은지야. 아빠가 잘못했어. 은지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어요. 30년 모은 돈을. 다요? 응.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제 엄마가 말한 거,
도와준다는 거. 미안해, 은지야. 도와줄 돈이 없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어제 너무 기뻐서, 내가 화해해줘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약속했는데, 근데 돈이.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다고. 엄마, 은지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뭐가 미안해. 잘못한 거 없잖아. 하지만 은지야, 엄마가 약속했는데, 약속은 엄마가 지키고 싶어서 한 거잖아.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 엄마 잘못 아니야. 은지가 남편을 봤습니다. 아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아빠도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급해서 그런 거잖아요. 은지야, 괜찮아요. 다 괜찮아. 은지가 우리 둘을 봤어요. 솔직히 처음엔 화났어. 30년 모은 돈이 다 없어졌다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데. 은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봤어.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가 30년 동안 날 생각하며 모았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은지야, 엄마, 나 어제 사업 계획서 썼잖아. 거기 뭐라고 썼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읽어봤어. 영숙의 정원. 고마워, 은지야. 아니야. 엄마한테 고마운 건 나야. 은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보여준 끈기, 그 인내심. 그게 나한테는 돈보다 더 큰 선물이었어. 내가 힘들 때마다 생각했거든. 우리 엄마는 30년을 포기 안 하고 버텼는데 나도 할 수 있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남편한테 다가갔어요. 아빠, 응, 아빠도 힘들었죠? 택시 운전하면서, 빚 갚으면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죠? 남편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은지야.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 무능한 거 아니에요. 가족 지키려고 애쓴 거잖아요. 은지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이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다 괜찮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은지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도 와. 저도 다가갔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서로를 안았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안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게 언제였는지.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은지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엄마. 응? 나 대출 좀 더 받을게. 1억 3천 다 대출로. 은지야, 그럼 이자가. 괜찮아.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엄마가 보여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지.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잘 되면 엄마 아빠 모셔올 거야. 엄마는 계산대 맡고 아빠는 청소랑 배달도 하고 우리 가족이 같이 운영하는 거야. 은지야, 그게 더 좋지 않아? 돈 받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좋잖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지가 저를 봤어요. 엄마, 평생 혼자 힘들었죠? 이제는 나도 있고 아빠도 있어. 우리 같이 해요. 고마워, 은지야. 정말 고마워. 은지가 다시 우리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차가워진 갈치조림을 데워 먹으면서 은지의 카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어요. 돈은 없어졌지만 우리한테는 더 소중한 게 남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그게 30년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2개월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정원은 대학가에 작은 카페로 문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은지가 직접 내린 커피 향이 좋았고 제가 만든 수제 쿠키도 인기였어요. 오늘도 오후 2시쯤 저는 카페에 갔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가서 은지를 돕고 있어요. 엄마 왔어?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응, 오늘 쿠키 만들어 왔어. 고마워, 엄마. 어제 다 팔렸거든. 계산대 옆에 앉아 쿠키를 진열하면서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은지가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엄마의 30년이 만든 정원. 그 옆에는 제 가계부 첫 페이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1993년 12월 15일. 손님들이 가끔 물어봤습니다. 저게 뭐예요? 그러면 은지가 대답했죠. 우리 엄마 이야기예요. 30년의 끈기로 만든 이 카페. 돈은 없어졌지만 그 의미는 남았습니다. 저녁 6시 남편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택시 운전 끝나고 들르는 게 요즘 일과입니다. 손님 많네. 응, 오늘 바빴어. 남편이 빈 테이블을 닦아주고 쓰레기통도 비워줬어요. 말은 없지만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요즘 남편과 저는 예전처럼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서로 곁에 있다는 걸 아니까요. 폐점 시간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수익 봤어? 응? 대출 이자 내고도 남았어. 조금씩이지만. 은지가 계산기를 보여줬어요. 이 속도면 5년 안에 대출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은지야, 대단하다. 엄마가 더 대단하지. 30년을 모았는데 나는 겨우 5년이야. 은지가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당신 요즘 괜찮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미안해. 내가.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고마워. 용서해줘서. 용서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잖아.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새 가계부가 거기 있었어요. 은지가 선물해 준 거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은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엄마, 이번엔 엄마를 위한 가계부예요. 엄마가 하고 싶은 것들 적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오늘 은지 카페에서 쿠키 팔았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다. 기뻤다. 다음 달에는 남편이랑 영화 보러 가고 싶다. 오랜만에 둘이서 30년 동안은 은지를 위해 모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써도 될 것 같아요. 창밖을 봤습니다. 초겨울 저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우리 가족은 남았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인내와 끈기, 그리고 사랑으로 한 길을 걸어온 영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 한쪽에 조용히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은 오늘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잠들기 어려운 밤이라면 이 다음 이야기도 곁에 두고 들어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데 제가 작은 숨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